저희가 블록 얘기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뭐 중국의 CBDC 이야기도 해봤고요. 또 비트코인, 디파이 얘기까지 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아마 또 궁금하신 점들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가지고 또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고는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 화면을 통해서 이게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확인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서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Q&A 화면. 혹시 좀 기대하시는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패널분들? 우리 뭐 편집장이 혹시 뭐 질문이 있네요. 많이 왔네요. 내가 이 분야는 좀 잘 답변할 수 있겠다. 편집장님 이런 파트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가 점점 더 다가오고 또 변화가 느껴져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블록체인의 경우 보안에 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직업이 해킹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안 이슈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기 쉽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라고 올라와 있네요. 보안 이슈, 일단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긴 한데 무슨 말씀인 거냐면 사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좋다는 거는 블록체인의 코어 엔진 부분에 대한 설계 부분인 겁니다. 그 부분에 일단 데이터가 올라가고 나면 다른 쪽에서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고 결국 그 데이터를 처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이런 사용자 관점에서는 결국에 저희가 공인인증서나 이런 거랑 시스템은 비슷해요. 결국은 공인인증서를 누군가가 탈취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누구나 제 거 공인인증서를 갖고 저인 척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블록체인의 보안이 약한 부분이라기보다 블록체인의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키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뭔가 아직은 최선의 방안이라는 게 정립이 안 된 부분인 거죠. 그리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저는 약간 이걸 어른들의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른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를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키 관리나 이런 것들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정부나 기업이 대신해주는 부분들을 너에게 좀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줄 테니 너가 책임져라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키 관리 부분은 물론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은 직접 관리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아직 더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거고 블록체인의 보안이 약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정말 확실하긴 한데 일단 이걸 이용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블록체인은 위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 해킹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거 좀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거래소 해킹이 많잖아요. 혹은 이제 지갑 서비스들 해킹이 많은데 그 지갑이나 거래소에 저장돼 있는 건 사실 이제 그 열쇠거든요.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실제 금고 안에 있는 블록체인 그 체인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키가 해킹되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됐다라는 거는 블록체인 해킹된 게 아니라 그 블록체인이라는 금고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해킹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고와 열쇠 아주 좋은 비유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블록 얘기 안에서 본부장님이 쉽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는 걸로 유명한데 편집장님이 등장하셔서 좀 위태로워 보이시는데 본부장님?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비유 이런 거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편집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알아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러한 디지털 위안화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비트코인 등의 민간 코인의 성장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남겨주셨네요. 이건 뭐 답변자가 좀 정해져 있지 않아 싶네요. 뭐 전체라고 되어 있네요. 이준엽 씨가 질문을 하셨군요. 네, 본부장님이 한번. 꼭꼭 그 질문자의 이름을 읽어줘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이준엽 씨가 남겨준 질문. 본부장님께서 김춘수의 답변. 꽃.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질문해주신 이진현님 감사합니다. 그 확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상품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질문. 이게 질문이 선정되면 네네 맞습니다. 네. 뭘 줘요? 그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드립니다. 어, 네, 그 본부장님이 추가로 주신다고 하면 말리진 않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저를 주는 줄 알았죠.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는 거래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 탈중앙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중앙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건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히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생태계 내에서 중국인들의 참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뭐 인구도 많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채굴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채굴도 세계 1위입니다. 뭐 이더리움도 할 거 없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바이낸스나 이런 세계 최대 거래소의 창업자들도 다 중국계이죠. 저는 이제 중국 정부는 당연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탈중앙화라고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어떤 철학에 공감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백엔드 기술로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가장 잘 활용하려고 하는 정부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 코인의 성장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이해해 보면 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중국인들이 투자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더리움 그리고 다양한 코인들 그리고 디파이 시장에서의 참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 코인의 성장이 중국 정부가 사실 금지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자산 자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그 최근에 그 화폐적으로 보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그 중국이 이제 정윤 본부장님이 첨언하실 게 있으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내수도 강화를 하겠다 수출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중국이 빠르게 회복된 핵심은 수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크게 그 미국이나 서구에게 좀 피해를 당하면 또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디지털 위안화 중심의 그 새로운 패권 쪽으로 그 많이 집중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혹시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첨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블록게이트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전국 전 또 뭐 사드 전국 전을 보면 우리나라의 뭐 면세점이나 그 관광지에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지방 정부들이 나서서 움직였던 모습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고 G2 국가가 되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여기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녔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코로나 전국이 된 것도 그만큼 과거의 사스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전파를 많이 한 건데 네. 이제 이들이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에 디지털 월렛에 위에나 패그된 CBDC를 들고 신용카드나 다른 어떤 중간에 무엇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현금으로 사실은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종이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쵸. 실제로 디지털 커런시이기 때문에 화폐로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결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금융 생태계의 중간자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내면서 백엔드로 사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어서 저는 상당 부분 무역 금융 결제나 그 민간에서의 어떤 결제에서 속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제를 꼭 넣어야 되겠지만 속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되면 그게 뭐 단순히 1, 2년 뒤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3년 내지 5년 뒤 어느 정도로 기술이 빨리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위안화 패그된 디지털 위안화의 그 성장 혹은 그 파괴력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어서 참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준엽님이 질문을 똑같은 걸 한 거 아니에요? 아까도 질문을 궁금한 점이 많으신 우리 불개미 분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질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특검법 내 실명계좌의 발행 여부를 은행의 판단에 맡긴 점은 은행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웃음을. 아니, 왜냐면 이준엽님이 그 최경진 본부장 이렇게 딱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은행원도 아니고요. 아까 들은 거 아닐까요? 뭐요? 여기 질문제를 지칭해달라고 그래서 그런가요? 실시간으로 호통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은행의 판단에 맡긴 점은 이제 은행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생방이 돼서 제가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긴 저 해요. 넘겨드리시죠. 저기 네, 지금 김병철 우리 편집장님이나 편집장님이 네. 네, 그 제가 대신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실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의 주 사업은 이제 암호화폐 매매 중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은행한테 판단이 맡겨진 것도 물론 이제 사업 영역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요건을 은행한테 판단이 맡겨진 거긴 하지만 커스터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맡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이 물론 커스터디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향후에 지금은 아직 제대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향후에는 경쟁 관계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은행은 사실은 수탁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본인들이 실명 계좌를 이제 발급해 줌으로써 얻는 리스크, AML 리스크에 주되게 이제 관심이 있지. 향후에 이 거래소가 수탁 사업에 나설 거니까 우리 은행과 나중에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주면 안 되겠다라는 고민보다는 사실은 지금 AML 자체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러면 은행도 수탁 사업에 진출하고 거래소도 수탁 사업에 진출했을 때는 불공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도 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당장 실명계좌 발행 여부를 은행 판단에 맡긴 거가 수탁 시장, 수탁 사업과 바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편집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은행에게 떠넘긴 것 같습니다. 즉, 그 가상자산 운영자들의 목줄을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 은행들한테 이제 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사실은 커스터디 서비스 자체는 큰 의미가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수수료 수준이 크지 않아서 그게 뭐 조 단위가 되더라도 1조 원이더라도 10bp면 사실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뭐 그게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은행한테 정부에서 너네가 판단을 해라. 마치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의 예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모펀드도 사실 요즘에는 수탁자 못 구해가지고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장의 자정작용을 은행한테 좀 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말이에요. 조심성이 그 본부장님은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불공정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왠지 뭐 얘기를 자제하게 돼요. 그래서 불공정 부분 걸어 넣어내고 조금만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사실 커스터디 비즈니스라는 걸 이 생태계로 보면요, 블록체인 생태계로 보면 거래소가 하고 있어요. 그 암호자산 거래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커스터디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자산을 잘 보관하고 있니? 보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관을 하려고 하는 거래소들이 사실 해킹이 됐었고 실제로 사실 몇몇 글로벌리 우리나라 포함해서 상당히 좀 약간 사기와 관련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검법이라는 걸 통해서 내년부터 거래소를 사실상 이제 허가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이지 사실 이게 무슨 장려 입법은 아니잖아요. 커스터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이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자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커스터디를 누가 할 거야? 어, 그리고 이것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부분이 사실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일반 법인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 명의로 해서 디지털 월렛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는 코인들을 담을 수 있으나 법인은 법인 명의 코인 계좌를 만들 수가 없고 또 설령 그것을 보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생태계가 그러면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글로벌리 지금 싱가포르의 뭐 DBS라든가 또 스위스 뭐 다양하게 지금 사실상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죠. 결국은 신용이에요, 신용. 그래서 사실 은행이라는 것들이 이 커스터디 비즈니스에서도 사실 이 생태계에서도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KB나 지금 신한이나 뭐 NH나 등등이 뭐 해시드 그다음에 뭐 블로커 등등 하고 해서 지금 컨소시엄 네.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이주점님이 이 산업에 관심이 있고 또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한 어떤 컨소시엄 내에 충분히 관련된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컨소시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토론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 탈중앙화 시스템의 강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현서님께서 엄지용 대표님께 질문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거는 누군가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서 또 가치를 전혀 못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을 비교했을 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이 뭔가 개인의 자유를 더 크게 보장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처럼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서버 안에 무슨 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은행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나는 더 큰 통제 권한을 갖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현재의 구조가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금융 이런 기관들에서 그런 안전을 대신 보장해 주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프로토콜이 일정 부분을 담보해 주는 대신에 개인이 조금 더 책임이 증가하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 나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치 내 개인 비서처럼 막 챙겨주고 이런 걸 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내가 100% 통제하는 거가 더 나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막 대중화된 서비스가 될 거냐, 대중화된 기술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탈중앙화 시스템에 강점이 있다고 느끼려면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자산에 대한 관리나 통제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블록체인 탈중앙화 시스템의 강점이 더 두드러지게 될 거고요. 기존처럼 큰 기업들이 큐레이션 해주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누리는 거에서 더 큰 그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기술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어떤 백엔드에서 보안을 높이는 기술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요.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강점이라고 제가 내는 거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는 이제 그 본인이 아마 그 대중들의 어떤 의식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추정을 좀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블록 깨기 진행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눠봤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불개미 수준의 눈높이에서 본다면은 그런 얘기를 나눴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수수료 측면에서도 훨씬 비용이 덜 들고 또 위조와 이런 변환 같은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은 조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몇 화에 걸쳐서 정말 많이 나눠봤는데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확실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본부장님. 실제로 사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금융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진 국가일수록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특히 그런 국가들이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제 남미에 많은데 이런 국가들일수록 사실 금융 인프라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가 사실 이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먼저 막 규모가 커졌던 것이 이 토스 같은 송금이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뭘 씁니까? 주로 송금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탈중앙 시스템의 강점은 뭐냐? 동남아의 많은 노동자들이 선진 국가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 번 돈을 자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을 해야 돼요. 이걸 시중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좌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가 좀 우리 많죠. 여기에서 또 계좌에서 그쪽으로 송금을 하고 환율을 계산하고 뭐 보내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요.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의 테크놀로지를 통하면 365일 7days 24시간 쉬지 않고 그냥 월렛에서 월렛으로 쑥쑥 보내고 가서 그것을 찾아오면 돼요. 또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해결책들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지진 않은 나라에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수님께서 전체에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블록체인 기술 확대로 탈중앙화가 가속화된다면 지금 현재 금융권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일어나고 또 대체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글쎄요, 편집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금융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지금 금융권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거는 내부 설득이거든요, 항상. 근데 모든 지금 국내 시중은행 혹은 증권사에서도 다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가 불러올 어떤 미래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하는 부서 혹은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계속 뭐 설득 과정 중인 것 같은데 결국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이 전 세계적인 신뢰성이 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저는 증권사 이제 뭐 주식 서비스에서 우리가 뭐 애플 주식을 사듯이 그 옆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날도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 제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혹은 뭐 상당히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제도의 변화의 흐름을 좀 보면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마련돼서 은행권들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 금융기관들이 이런 암호화폐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금융권은 빠르게 준비하고 내부에서 서비스를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미국의 제도, 금융제도는 한국으로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 혹은 싱가포르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편집장님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 분 있을까요? 시간 괜찮으면 제가 조금 네, 덧붙이고 네, 싶은데 대표님. 사실 이거는 제가 금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부나 기업들을 좀 상대로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실 때 제가 찾아가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체가 어떤 기존에는 그냥 수동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었던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에서 노드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갖춰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나 이런 보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담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단순히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로도 금융 서비스를 시작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뭘 해야 되느냐, 뭐 금융기관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러면 사실 같은 방식으로 가면 이게 딱 대치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기업들이 블록체인에서는 기존에서는 막 주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내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보다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정부나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더 많은 질문들 또 대표님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드림 플러스 블록 깨기 라이브로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촬영한 내용들은 또 드림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알람, 좋아요, 구독 설정 함께 해주세요. 요즘에 댓글 참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댓글도 활발하게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그 질문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린 거는 하나하나 모아서 또 우리가 드림 플러스 블록 깨기에서 계속 이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은 IR 세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패널분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인사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 감사합니다.